자, 여러분, 얌테이블 물회. 아이고, 세상에. 해보세요. 얌테이블. 전복도 들어있네. 전복도 네, 들어있어. 물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원래 이제 오징어 물회만 출시됐는데 워낙 인기가 많은 상품이라서 제가 네네네. 더욱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오징어 물회 외에 한치 물회, 전복 물회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비싼데 요새 한치. 리필용 오징어 한치 전복살도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오징어 한치 전복 물회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 나머지 두 개는 리필용으로 구매해서 3종의 물회를 모듬으로 함께 드시는 방식입니다. 물회는 육수가 중요하죠. 이 육수도 같이 포장돼서 오는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 네, 얌테이블의 오징어 물회 육수는 너무나 달거나 짜지 않고 부담 없이 술술 들이킬 수 있는 만큼 가볍고 맛있습니다. 아이 그래요. 각종 또 과일로 맛과 향을 끌어올려서 천연의 맛을 냈습니다. 자, 한 끼 식사로 충분하고 더운 여름철 혼술 안주로 이만한 게 없어요. 이거 좀 드실래요? 제가 읽을까요? 아, 네가 읽어라. 좀. 아유. 그리고 저기 밥도 좀 말아 먹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 끼 식사로 딱 보니까 이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혼자 이제 여름철에 그 소주 먹을 때 왜 뜨거운 국물 먹잖아요, 원래. 아우. 시원한 국물 먹고 또 소주 안주 아주 좋아요. 저희 우리 회식했을 때 그때 그때 또 우리가 물회 물회만 먹었잖아요. 한 5번인가 리필해서 맞아요. 산오징어 계속 리필해가지고 이분 계셨죠. 계속 그 안에 있는 오징어 다 건져 드셔가지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야, 이건 리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요즘 한치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속초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예. 이 정도 들어있는 거면 거기 가서 먹잖아요. 이거 한 4, 5만 원 나옵니다. 예, 이 정도 급이면은 한 4,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물회는 식당에 가지 않으면 네네. 사실은 못 먹는다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집에 배달시켜서 먹을 집에서. 수 있다는 거는 간편하게 하나하나 낮게 포장에 대해서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한번 구입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속초가 아니라 포항 가서 물회를 먹어봤거든요. 네. 야, 이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던데. 아, 맞아요. 포항 물회. 죽여줘요, 아주 그냥. 저도 이번 속초 가서 항아리 물회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전 집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 야, 저는 이걸 시켜 먹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징어 물회가 450g에 9,900원입니다. 어우. 9,900원, 만 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한치 물회가 450g에 9,900원. 한치 물회도 9,900원이고 전복 물회 450g에 조금 비쌉니다. 1,000원 비싸요. 1,900원 됩니다. 예. 그리고 리필용 오징어회 100g에 4,900원. 역시 리필용 한치회 100g에 4,900원이고요. 리필용 전복살 70g에 5,900원 되겠습니다. 이게 뭐 리필용을 뭐 굳이 안 사줘도 집에 있는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집에 있는 재료도 뭐 조개살도 좋고 뭐 이런 전복도 따로 이제 수산시장 같은 데 가서 구입하셔서 따로 이렇게 넣어서 먹으셔도 이 국물이 맛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0원짜리 오징어 물회 하나에다가 한치 하나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리필로 네. 전복 하나 넣어서 가격 따지면 한 27,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거에 이만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사실 혼자 먹기 좀 되게 많은 양인데 저기 밥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밥 말아 먹어도 돼요. 그리고 형님 이거의 제대로 된 맛은 저겁니다. 소면을 삶아가지고 그렇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소면 또 빡 넣어가지고 국수, 물회국수. 그럼 진짜 뭐 이거 안 짜는 거 예술입니다. 예. 짜지도 않고 아, 나 적당해요. 예. 짜지 않아요. 맵지 않고. 네. 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좀 광고를 일찍 넣어주셨으면 한 달 전이라든지 아, 예, 여름 남은 여름 길 때. 맞아, 맞아. 예, 그리고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새 이제 반도체 소재도 다변화한다 이러잖아요. 예, 여름 음식 다변화로 물회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니 옆에 이게 사각사각 거리는 게 이게 사과예요? 이게 아니 뭐 사과야. 사과죠? 어우. 그래 이게 과일도 집에 있는 거 송송송 썰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딱 만들어서 먹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좋은 술안주입니다. 국물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여기에- 얼큰하고 예. 여기에 깻잎 2장만 딱 썰어. 그 기호에 따라 양배추도 좀 쫙 썰어가지고 넣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 네. 자, 여러분. 저 밥을 말아 먹겠습니다. 밥을. 아, 밥 말아 나 먹는 게 무에다 뭐. 밥 말아 먹는 건 처음 아유, 먹었는데. 포항이 그래, 포항이. 아, 그래요? 포항이 그래. 맞아. 그래요? 제주도 가도 자리물회 이런 거에 밥 말아 먹잖아. 그렇지. 그렇구나. 아유, 보세요. 여러분, 아유, 빛깔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아이고, 그림은 세상에. 좋네. 일단. 근데 넣어도 끝이 없네 이건 지금. 양이 엄청 많아. 와. 이거 지금 아유, 저기 전복살이 지금 전복이랑 한치회 넣은 건데 이거 한 3명 먹어도 되겠습니다. 딱 먹어보니까 혼자 먹는 거 이거 너무 양이 많네.
아 진짜 이거 한 달만 먼저 나왔어도 판매량 폭주했을 텐데. 가을에도 먹어도 되고 겨울에도 먹어도 되지만 네. 네.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10월까지 열대야입니다. 10월까지요? 야 이제 날씨까지 불안해지네. 이 사람 체질에 따라서 해장을 따뜻한 음식으로 하고 싶지 않거나 달라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시원한 음식으로 해장하시는 분들이 나도 좀 있는데 요거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냉면이나 이런 차가운 음식이 겨울에 먹어야 그 몸에 잘 맞는다고 네. 하고요. 예. 여름에 오히려 이열치열로 뜨거운 걸 드시고 겨울에 이제 시원한 걸 드시고 이런 게 더 몸에 더 잘 맞는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이게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모래시가 아주 좋은. 다 비웠어요. 밥 말아 먹었더니 더 맛있어. 잘하시네. 예. 그나저나 그 중거리 그 미사일 이걸 한국에 배치하느냐, 일본에 배치하느냐 이 얘기 좀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연결되는 얘기인데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볼트는 그 얘기를 하고 갔고 정부는 설치 계획이 없다 그러고 뭐 그런데 이제 볼튼이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가지 않았겠어요? 한국이나 일본이. 일본은 아마 할 거고. 아, 둘 다. 아니 일본은 일단 뭐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그게 일본이 될지 한국이 될지는 궁극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중국과의 갈등을 겪었고 여전히 있잖아요. 중국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대중국 견제용이 명백한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전 투기하고 중국전 투기하고 뭐 독도 영공도 날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국내에도 지금 안보 논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 틈에 또 저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중거리 미사일까지 배치가 된다면 우리가 이 동북아 지정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지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지금 그 작년 9월에 남북 정상 합의하고도 위배되지 않아요? 9.19 합의. 네. 아, 뭐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무기도 뒤로 많이 물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당연히 북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이 미사일을 들여놓는다? 이게 과연 남북 대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 안 되죠. 도움 안 되고 긴장이 다시 높아질 거고 남북 간의 긴장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거여서 이게 걱정되는 상황이고 지금 호르무즈 그 무슨 뭐 그 연합체 네. 거기 파견 문제도 일본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음. 자국 내 사정을 이유로. 독자적으로 초계기를 보내겠다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듯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의용 실장이.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원유 도입 그 원유 수입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의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어요. 미국이 핵협정을 파기해 버렸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놓고서 무슨 뭐 호르무즈 해협적이니 봉쇄냐라고 지금 다른 나라들이 대체로 쌓은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딱 까놓고 얘기하면 함정 파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파견을 하게 되면 명분도 좀 떨어지고 일단. 그리고 우리하고 이란하고의 갈등이 긴장이 높아질 텐데. 글쎄. 근데 이란도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은 뭐 교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도 이 인구가 많아요, 이란이. 네. 그리고 그 중동의 강국이기 때문에 과연 저 명분 없는 파병을 해야 될까? 일종의 파병이죠. 그것도 좀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게 진퇴양난이네요. 진짜. 예. 주변의 아이고. 이 열강들의 이 다툼들 속에서 굉장히 이게 좀 포지셔닝 하기가 간단치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또 일본은 배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 몇 가지 명분도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가 핵폭탄 그 맞은 나라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일본은 지금 중국과의 외교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베가 그럼 한국이 하는 거네. 그러니까요. 한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그러니까 대미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오늘 저 KBS에서 오프닝 할 때 뭐라고 틈을 했냐면 이용해서 참.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미국이 그러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하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이 걱정돼서 중국의 압박이 걱정돼서 이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자. 우리 주권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 당당한 정체성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인데 상대가 미국으로 바뀌었다고 또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줘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 그 뭐 혈맹으로서의 그 관계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게 좀 너무 부적절해 보여. 아니 이 시기에 좀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이렇게 중재도 좀 해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이거 웬걸 미사일이 또 나오고 그 무기 그 방위비 돈 내라고 갑자기 청구서 트위터에다 내고. 글 쓰고 야 이거 참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소미아 파기도 사실은 뭐 미국 눈치 보느라고 이게 우리가 선언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동맹이 일방의 요구를 일방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동맹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 이런 분들은 동맹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무조건 미국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다고 미국이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동맹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국이죠. 동맹이 아니고. 근데 이번에 한일 간의 이 수출 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미국의 태도를 보십시오. 저게 무슨 동맹입니까? 강 건너 불구하듯이 하고 니네끼리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요. 속내는 사실은 이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의 핵심 파트너를 일본으로 두고 그렇죠. 그 밑에 이 한국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미국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소미아라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네. 대부분 북한 해역 20km 안팎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쪽 서쪽에서 쏴가지고 그 앞에 떨어진 거니까. 이거 일본에서 감지 하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우리가 감지해서 일본한테 정보를 주는 거고 네. 8월 2일 날 화이트 리스트 발표하던 날도 정보 협상이 있었어. 정보 교류가 있었어요. 일본이 달라. 최근에도 있었어요. 엊그저께인가도. 계속 일본이 이걸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미사일이 자기들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데 그렇죠. 자기들 정보 자산으로는 이게 조기에 탐지가 안 되고 조기에 탐지가 안 되면 요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가 일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언했어야 돼요. 그거 배제하면 우리 파기한다. 근데 그 선언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20며칠 유예 기간 남았죠 이제? 4일 날 그게 24일까지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 국내 상황으로 보면 뭐 이 보수 쪽에서는 이거 하면 묻지 마서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고 정부는 약간 지금 좀 한 발 뺐죠. 한 발 빼고 있고 여당은 의견이 통일이 안 돼 있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뭐 정의당에서만 계속 떠들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일본이 저렇게까지 나왔는데도 우리가 지소미아를 한미동맹이라는 현실론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뭘로 대항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소미아가 이제 원래는 5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도록 갱신되도록 계약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버텨서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걸로 갱신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하는데 저희가 안 하겠다고 통보하는 건 90일 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8월 23일까지 기던 아니던 통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이 협상 카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논의가 남아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카드라는 것은 던져버리고 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뭐 이 열강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다시 FTA를 떠올려 보면요. 그때 FTA 되면 우리나라 민중들 탈탈 털려서 4천만 원 더 굶어 죽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한미 FTA가 구성되고 나서 정말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들의 실익을 거뒀고 뭐 많은 분야에서 미국에게 물건도 많이 팔아먹었고 경제 규모가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지금의 미국과 하고 있는 이 협상도 협상에서 하는 거지 속국의 그 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또 더올려 보시면 이라크 패망도 그렇고 FTA도 그렇고 다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긴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협상들을 해왔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의 전 애국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들이 저는 마찬가지 선 안에서 보면 그 미국과 협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서 안 된다 생각하고요. 뭐 우방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우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이 스텝이 꼬인 큰 일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시를 가서 참석을 하면서 또 이 설쳤던 것도 같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이 크지 않은 나라가 이런 열강들 사이에 있으면 항상
외줄타기라는 심정으로 삐끗하면 끝난다는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밖에 없고 그런 판단에서 어떤 판단 맞기도 하고 어떤 판단 잘못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저는 정부가 하는 일들을 좀 한편으로는 지지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반대 정치 세력은 당연히 감시하고 살펴봐야 하지만 이것을 그냥 너무 단순 논리로 해서 미국의 편을 들면 미국에 종속된 나라다라고까지 갈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이 문제는 아직 뭐 표면화되진 않았지만은 아니, 지소미아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지소미아 8월 문제도 8월 그렇고. 23일인데 빨리 결정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은 칼집 속에 있을 때 이 무서운 거지 네. 뽑는 순간 무섭지 않다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결국에 못 뽑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그 순간 우리는 파기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언을 못 하니까 일본은 그냥 간 거예요. 일본이 믿는 구석이 어디냐? 미국이 알아서 정리할 거다라는 거고 어쩌면 이 문제까지도 한국 정부가 들고 나올 걸 예상해서 미국과 이미 얘기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불과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2주 뒤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언제입니까? 규제를 28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나요? 네. 결정하고 21일 지나서니까. 관보에 고시하고 나서부터니까 근데 변화가 없다. 이 상태에서. 근데 우리 지소미아 파기 못한다. 글쎄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앞으로도 일본이 이런 유사한 형태의 도발을 해올 때 뭘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김수민 평론가 의견도 좀 궁금해요.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근데 그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 그동안 그래 협정. 왔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좀 미국이 걸리는 부분이죠. 막상 깼더니 이제 일본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 깨라 그래.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깨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만 막상 깼더니 뭐 상관없다. 별거 없네. 근데 이제 미국 있으니까. 입장에서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좀 또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지소미아는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 제일 맡고 싶은 게 무엇인가? 예, 아까 전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뭐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었고 지소미아도 있고 또 뭐 요새 방위비 협정, 네네. 예, 그 분담금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한번 좀 우리 스스로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협상 전략들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 거부하거나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생각들이 이게 다 뭐 다를 수가 있죠. 네. 뭐 지소미아라는 게 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얼마 전에 어떤 분 강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자꾸 이분이 지소미아라고 해야 되는데 미소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야 기가진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네. 미소진이 미소진이라고 얘기하는 헷갈릴만 해요. 아 이거 예. 나도 무슨 이름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예. 지소미아.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네. 독도 방어 훈련 재개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독도 방어 훈련 재개는 오히려 일본에게 더 큰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고 거기는 계속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대립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지금은 일본이 아픈 거는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이게 북한에서 탁 미사일을 쏘면 이게 이제 발사 지점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정보 자산으로 캐치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태평양 상공을 가르고 가서 떨어질 때 그때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일본의 정찰 위성으로 이 떨어지는 지점을 잡는 건데 일본 그 정찰 위성의 해상도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별로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고 우리 그거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애초에 맺을 때부터 일본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유리한 협정이었고 다만 이건 이제 우리 안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하라니까 한 거야. 하라고 누르니까 한 거잖아요. MB 정부 때 이거 몰래 하려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여당 내 당시 여당 내에서도 문제 막 제기해가지고 그냥 없었던 일로 했어요. 그랬다가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불과 보름 전, 일주일 전인가 보름 전인가 이거 맺은 거예요. 제 요지는 지금 독도 방어 훈련 같은 걸로 감정 낭비할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이거 파기를 결정적 카드로 쓰는 게 집중할 때 집중해야 일본한테 된다. 아프다 그게. 여튼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약간 간을 보기 시작한 입장이라 예, 뭐 전 이 미묘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 일방이 이기는 전쟁이라는 건 없고 다
유야무야 아사모사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 일본 쪽에서 약간 세 번째 제재로 뭐 금융 쪽을 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현실 불가능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낭설이에요. 낭설인가요? 왜 낭설이냐면 일본 자금이 국내에 한 52조, 많게는 적게는 한 40조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그 자금이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시중은행입니다. 거기 한 27조 4천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그 제일 큰 돈을 굴리는 게 미즈혼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근데 미즈혼은행이 한 11조 정도를 굴리고 있어요, 국내 여신으로. 거기 CEO가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네. 돈 뺄 생각 초도 없고 자기들은 돈 더 넣을 거다. 그때 이제 최태원, 이재용을 만났어요, 따로. 그리고 설사 이걸 빼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우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상품 시장하고,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이 상품 시장에 한 10조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10조 원을 다 뺀다고 가정하고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별 영향이 없다. 아, 별 영향이 그리고 주식 시장에는 13조 들어와 있는데요. 이 13조는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의 0.8%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돈 다 빼가도 우리 금융위기 안 옵니다. 사실 이제 금융 얘기 하시니까 불매운동에 연결해서 저는 이거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 이게 일본계 자산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 강탈적 이자로 지금 서민들 피 빨아먹고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 높은 이자로라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야 어려운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1년에 27%씩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갖고 뭘 제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금융으로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고금리를 더 낮춰서 일본계 들어와 있는 이 제2저축은행들 좀 혼내는 거. 저는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대부업 시장에 뭐 그 산화머니 등등 해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하는데 저축은행 쪽이 많죠. 예. 얼마 안 돼요. 6조 7천억 원밖에 안 들어와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출자금이고 우리나라 대부업체들이 요즘은 우리 금리가 낮으니까 이 대출하는 돈은 국내에서 자금 조달을 해요. 그래서 그거 다 빼가도 우리 금융위기 절대 안 옵니다. 러시아 캐시 뭐 이런 오게 이제 내쫓자는 거죠. 유니클로 내쫓듯이. 아 이용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그들이 빠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쫓아내자. 그래도 영향 없다. 한국 땅에서 자꾸 금융위기설을 흘리는데 그 정말 낭설이에요. 그건 그냥 자기들 하나도 바람이야, 모르고 하는 바람. 얘기예요. 이 우리 지금 우리 자금 시장에 우리 자본 시장에 그 일본계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 저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이제 있겠죠. 자유한국당의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겪었던 건 니네도 겪어라거든요. 그렇지. 자기네들 IMF 겪었기 때문에 니네도 겪어라.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주를 할 때도 항상 탄핵이라는 글자를 꺼냅니다. 퇴진도 아니고 하야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겪은 거를 니네도 겪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댓글로 대통령이 됐다. 이 부분도 지금 걔네들의 강조 포인트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네. 드루킹이. 드루킹은 개새끼예요, 진짜. 같은 새끼. 그런 새끼 때문에 진짜 씨발 민주당이 이렇게 욕을 쳐먹어야 되는 건지. 어쨌든 그때 IMF 때랑은 또 이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라는 걸 좀 아니 알아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랑은 클래스가 좀 많이 달라, 다르죠. 클래스가.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 민주평화당 지금 쪼개지게 됐고요. 또 갑자기 바른미래당. 내주평화당. 예. 바른미래당도 지금 앞날을 예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저기 유승민파, 손학규파, 좀 건곤일척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궁금한 게 그 10명이 탈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평화당 14명의 의원 중에 10명이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간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3지대의 신당 추진을 위한 네. 뭐 잠정적인 뭐 모임을 하겠죠. 땡처리 매대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땡처리 매대. 예. 근데 그 제3지대가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헤쳐 모여서라도 뭘 해보자라고 하는데 안 될 거고 지금 민주평화당 그 10분 탈당하시는 분들이 다 호남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가 나와서 그렇게 합치면 호남당 만드는 거예요. 어게인 국민의당의 작은 버전인 거지. 국민의당은 그래도 38석이나 그때 됐잖아요. 총선 끝나고. 그래서 전 별로 성공 못할 그런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분들의 이제 속마음은 다 민주당 가고 싶겠지. 원내 복귀하고 싶을 텐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안 받아주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바른미래당은 제가 상황을 들어봤더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돈인데 돈하고 비례대표 의석인데
서로 가지려는 거 아니에요? 50억 정도 있대 자산이. 근데 이걸 나눠 가질 방법이 없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죠. 예. 우리 정당법에 창당도 있고 합당도 있는데 분당은 조항이 없대. 그래서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손학규, 유승민 양쪽이 나눠 가자 이러면 이게 불법이야 다. 나눠 가질 방법이 없어. 위너 텍스 올이죠. 네, 그래서 아니 누군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한쪽이 손들고 나가거나 한쪽이 죽을 때까지 저 내부의 충돌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지금 법적 대표니까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그렇죠. 중도에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어.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예. 그래서 계속 본인한테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막 서로 그만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저 수모도 주고 막 하는데도 이 양반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지금 그 이른바 유승민계, 안철수계 여기가 이제 비당권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나가버리든가 아니면은 저대로 그냥 총선을 같이 저 안에서 치르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일설에서는 10명 탈당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으로 입당해서 민주평화당. 내부 구조를 역전시킨다. 이런 설도 있는데 오신환이 얘기했더라고 오늘. 그 입당 심사 다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국민의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네. 입당 심사는 최고위에서 한다. 최고위는 유승민계가 다수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 입당도 못한다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 지금 아주 묘하게 됐어요. 근데 더 괴담이 뭐냐면 그 민주평화당 10명 나하고 남은 4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이 뭐 정의당과 뭘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들 하신다 그래서 그럼 10석이네요? 그건 진짜 괴담이다. 그래서 받아주시려고요? 입당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아예 흡수하시죠 그냥. 예. 원내 교수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입당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4명 중에 조배숙 의원은 이 사람은 성소수자 포비아입니다. 그렇죠. 소위 개독이에요, 개독. 네, 정의당이랑 언감생심 완전 할 생각 제동 얘기하면서 나 슬쩍 눈치를 너 봅니다. 이쪽을 봤는데? 아, 그래요? 괜히 찔리는 거예요. 자격지심 자격지심. 명성교회에서는 여기를 개독이라 그래요. 그래요. 김성애 전도사님, 뭐가 한마디 해줘요, 좀. 맞을 짓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명성교회? 괜히 찔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로 때리시는데 맞아야지. 김하나 목사던가요? 네.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셨던 그 고통을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진짜 눈가를 찔러버리고 싶더라고요. 네. 어디다 대고 자기가 예수를 거기다 팔아 죽으려고. 그분은 교계에서 김하나님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네, 뭐 그러려고 은행에서 그런 거야, 은행. 지어준 거 아니에요? 은행이나 병원에서. 예. 김하나님. 예. 하여간.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정당 얘기는 저도 그래서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한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뭐라고 하셨죠? 예? 아니 뭐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언하셨죠? 자유한국당에 비박계 하고 유승민 안철수 합치고 그다음에 손학규하고 정동영하고 손잡고 그리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가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가고 해서 그다음에 친박이랑 그 우리공화당에 합치는 국면으로 전 이합 집산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한 거고 신사당 체제네. 뭐 하여튼 그렇게 간다고 한 거고 나경원 의원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유승민 의원한테 이렇게 큰 비곁을 드렸는지 전 정말 초유의 미스터리인데 나경원 때문에 손학규가 신났어요. 예, 중앙 가보십시오. 그렇죠. 예. 가보십시오. 조리마. 내가 만덕산에서 체득한 그런 통찰력입니다. 아니 중앙일보 인터뷰하는데 본인이 신나서 그냥 얘기한 것 같은 약간 그 흐름을 보면 얘기하다 신나갖고 약간 말을 꺼낸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한데 이제 저는 키워드를 두 개로 봤는데 안철수랑 같이 오시라 그다음에 돈 들고 오시라 돈 들고 오시라 그랬어요? 손학규 내보내고 오라고 돼 있어요 보면 내용이 워딩에 바른미래당하고 합치자. 바른미래당을 통째로 당째로, 들고 오시라 당째로 들고 사람의 오시라는 명령처럼. 게 오다가 있는데 그런 거를 세상에 신문에다 그렇게 내서 유승민은 완전 당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승민한테 몰래 만나가지고 귓속말로 할 말을 아니, 신문에다가 얘기한 거야. 근데 문제는 사전 안 교섭도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최대 미스터리에서 그래서 제 예언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저렇게 해갖고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들어가기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아니 그리고 완편에서는 유승민 그 의원 몸값을 올려주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그런데 이제 있더라고요. 김진태 주장. 그렇게 이제 보시면 자유한국당은 저는 뭐 극우정당으로서 본인의 가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비전이 있고 민주당대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특히나 이 민주평화당 하여튼 호남당과 바른미래당은 도대체 자기들이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도 다 빠진 거고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 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대부분들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둘째치고 본인들 그건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저
저 호남 세력을 민주당이 왜 받아서 다음 총선을 치릅니까? 지금 신진 세력 다 잘 발굴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경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정의당도 받아줄 리가 없고요. 전 그래서 이대로 소멸의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퇴출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냐 정의당이냐 이런 구도로 선택의 구도가 바뀌는 게 한국 정치 발전이에요. 아유, 그럼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저는 그거라고 예. 보고 그러려면 정말 다음 총선을 잘 치러야 됩니다. 다음 총선 잘 치러야 되는데 저는 그 지금 민평당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저기서 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조금 있는 분이 박지원 의원인데 박지원 의원도 쉽지 않아요. 목포에 또 출마하실까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그 좋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살아남으려고 뭐 이런 국리 저런 국리를 하는 건데 이도저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내에 안철수계든 유승민 계든 저렇게 정치하면 그 바른미래당 창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합리적 보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창당하자마자부터 뭐 이 가능성 없다 이러고 그다음부터 계속 저 시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일부는 돌아갔고 김무성 등등 해서. 근데 저거는 제가 보기엔 저렇게 정치하면 저건 소멸되는 게 맞아요. 저는 바른 미래당 내부 안철수 쪽에서 그 캠프라고 할까 하여튼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총선 때까지는 그냥 독일 계시다 들어오라가 처음에 우세다가 네. 최근에 총선 전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 쪽이 좀 강해져서 총선 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좀 뭐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게 두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정치의 미래가 이렇다라는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뭐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 합치면 지지율이 30% 가까웠던 대선 후보들이거든요. 그 저력을 무시는 할 수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뭔지를 지금으로서는 전 모르겠네요. 야, 근데 안철수 전 당대표가 자유한국당 가면 참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이름 바꾸면 돼요. 비박이라고 나와서 이름까지 또 바꾸면 되지. 바른 한국당 하든가. 뭐. 바른 한국당. 지금 예상되는 경우는 거기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안철수 씨는.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가 보수의 마지막인데. 대권 주자가 되는 네네네. 황교안과 대결해서 그러니까요. 안철수가 국내에 돌아 정치를 재개한다면 그릴 그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경우는 없고. 황교안 당대표의 약간 그림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종로 나가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철수를 영입해서 너 종로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황교안으로서는 주는 방법이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뻔히 보이는 수를. 오늘 나온 게 그래 유승민 종로 출마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나경원이 서울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오셔서 서울 서울에 출마하면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다. 좋겠냐. 서울 이게 쪽으로. 완전 엿먹이는 것 같은데. 돌려가기 장난 아닌데요. 예. 그럼 도대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근데 유승민 모르겠어요. 의원 살려면 사실 서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동의인데. 아, 근데 본인은 아니, 저는 아닌 것 절대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게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지 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 자기 미래를 걱정을 해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를 그렇다면은 수도권에 나가는 것도 그거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같이는. TK라는 지역 기반이 갖는 보수내의 그 이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대통령 된다. 이 생각을 못 버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출마할 가능성. 그럴 거면 지난 선거에서 대구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당선시켰었어야지. 이미 늦은 얘기지. 서울 뭐 강남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만 생각하면은 서울 와서 나오는 게 맞거든. 그럼 당선될 거야 아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구미에서 네. 시의원 하신 우리 김수민 의원. 지금 누구죠? 김수현 정책실장이 네, 네. 구미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 네. 됩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 김수현 정책실장 그만둘 때 쫓겨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김상조 실장도 구미 출신인데 하여튼 이제 그냥 장관으로 바로 임명을 안 되는 걸 보면서 구미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구미는 하나의 지역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구미 지역의 경상북도의 한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 주민들은 중앙이랑의 접속의 의지가 큽니다. 그리고 구미 자체가 뭐 그 토박이도 많이 없고, 젊은 도시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라인을 그어줄 수 있는 거물급 인사가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중앙에 있다가 내려오는 인사가 더 유력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러면 그러면 이제 김수현 그분 고향이 의원이죠. 저기요 구미예요? 네, 구미 초등학교를 나왔고,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정치 부심 아주 충분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뭐 재밌는 이슈들은 많이 없었는데, 우리 일본 뭐 이 정도. 아이가 우리 일본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문제 삼기에는 너무나 그분은 확실한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본인이 우리 일본이라고 한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 혐오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 부심 이번 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